문재인 대통령의 어제 그 지시가 결과적으로 특검 도입 요구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여당에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걸 아마 결정한 것은 여론일 것입니다. 어차피 바로 뒤따르는 선거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3차 경선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볼 수도 있듯이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는 것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단계에서 사실 이미 시기를 좀 놓쳤다고 보는 것이 경선 예비 후보 상태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에서 이제는 민주당의 공식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그런 어떤 의혹 규명 요구로 바뀐 것이고요. 이제는 민주당도 같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단계가 왔고요. 만약에 수사기관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정부도 책임져야 될 단계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그냥 이 속된 말로 판돈이 커지는 것이지 뭔가 규명된 건 없다. 당장 의혹의 핵심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향하고 있는데 자, 이 타임라인을 살펴보시면요. 이재명 후보의 언사가 갈수록 굉장히 비유만 여러 가지 들고 있는 것이지 네. 내용의 핵심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처음엔 전 자고 일어나고 깜짝 놀랐던 게 보니까 갑자기 저를 봉고파직하겠대요. 그리고 봉고파직 위리안치. 김기현 대표 위리안치 하겠대요. 갑자기 무슨 소리야 이렇게 저는 생각했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하더니만 뭐 한전 직원 얘기를 하지 않나 무슨 뭐 그다음엔 노벨과 다이너마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국민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이고 오늘은 뭐 시아버지가 무슨 며느리 집을 분간 자식 집에 가서 네. 시아버지가 며느리 부엌 살림 뒤지는 것과 같다. 국민의힘이 경기도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게 정상적인 언어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리 이재명 후보가 당황스럽겠지만은 이런 식으로 뭐 자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비유를 들어가지고 회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떳떳하면 오히려 특검을 받는 것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니 경기도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했는데 자료를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국감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희가 증인도 신청하고 자료 제출 요구도 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은 그걸 바탕으로 저희가 검토해가지고 현장에서 질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을 대신해서 그 답을 듣는 것인데 자기 그 국감 나가겠다는 얘기는 했지만은 자료를 안 줘요. 그럼 이거는 제 생각에는 본인이 그냥 현란한 말기술로 어떻게 버텨보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이런 거 다 보고 있습니다. 그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도 아직까지 느낀 게 없으시다면은 조금 더 이렇게 찍어 먹어보셔야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방금 언급을 했는데 말이죠. 예. 3차 스포이크 선거인단 투표에서 의외로 이낙연 후보가 60%를 넘기고 이재명 후보가 30%를 못 넘겼어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혹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잘못 읽었나? 이런 반응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거 역선택 아닌가? 혹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대거 선거인단에 뭐 가입해서 투표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을 도입하자고 하는 이유가 이 정도 자료면 해석을 해야죠. 이런 자료를 놓고 역선택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인 겁니다. 이 자료를 그냥 아주 무미건조하게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보면은 대장동 건에 대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의 의구심이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고지고대로 해석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저희 당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만 자기들한테 유리하지 않은 결과만 나오면은 이거 역선택이다 부정선거다 이런 것부터 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대한민국의 중차대한 자리를 맡고 있는 한 대한민국 정치는 항상 퇴보할 겁니다. 좀 제가 그래서 공직 후보자 그 기초 자격 시험에 자료 해석을 넣자고 하는 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료를 놓고 딴소리 자꾸 하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굳이 제가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드리면요. 네. 선거인단이라는 걸 민주당이 모집하는 방식을 보면요. 처음에 이제 먼저 모인 분들이 1차 선거인단 이거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가장 처음에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분들이 모여요. 예. 그다음에 좀 더 열심히 노력하면은 조금 더 이제 확장돼 가지고 범위가 모이는 것이고 나중에 3차쯤 되면은 민주당은 1차 선거인단에 참여할 정도 열정적이지 않지만은 그래도 이제 선거인단을 가입한 일반 시민들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갈수록 그러니까 표심이 이제 1, 2, 3차 거치면서 일반 시민의 생각과 가까워지는 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숫자가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속적이지 않고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온 거는 지금 골수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중도라고 저희 소위 표현하죠. 스윙보터라 표현하기도 하고 이분들은 대장동 건을 가볍게 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자료 해석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해가지고 역선택이니 무슨 뭐 부정선거니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공직을 맡으시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조금 전에 얼핏 예.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예. 뭐 어떤 분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건지. 뭐 그런 분들 있습니다. 예. 예. 대선 후보 중에도 있는 겁니까?
조심스럽게 말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민주당 후보로 확정됐고, 이준석 후보가 워낙 언론 인터뷰도 많이 하고, SNS에 글도 올리는데, 뭐 이른바 이재명 후보가 되면은 뭐 땡큐다라고 하는 글도 아마 쓰셨던 것도 같고, 네.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글, 뭐 또 난사가 시작됐군요. 네. 이런 SNS 글도 제가 봤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기본적인 인식은 어떤 겁니까? 이제 상대당의 집권당의 대선 후보예요. 저는 이분이 어차피 이제 도덕성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국민들한테 많은 기대치를 주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업무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가지고 상당한 기대치가 있는 후보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결국 이 젊은 사람들이 가불기라고 합니다. 보통 가불기라는 인터넷 용어가 있는데 어떤 겁니까? 가드가 불가능한 그런 기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방어가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도 문제, 저쪽으로 가도 문제인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퇴양난을 표현하는 또 다른 인터넷 용어인데, 이 가불기가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무능이냐 아니면은 부도덕이냐, 부패냐 무능이냐 사이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가 가불기에 걸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이 대장동 건에 있어서 본인이 설계자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을, 아니면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속된 말로 해먹는 기류가 있었다는 거 알았다 그러면은 이거는 부패에 가담한 것이고요. 이런 설계 하에서 이런 어떤 수익 구조가 가능하다는 걸 몰랐다 그러면은 본인이 업적으로 치적으로 자랑했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었다는 것을 시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무능이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본인은 뭐 빚을 갚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유능 이미지를 세우려고 했는데, 이 정도의 리스크도 관리 못했다 그러면은 앞으로 국정에서, 아니 성남시장이 이 정도로 실수를 할 거였다면은 국정은 더 큰 어떤 그 배임에 가까운 행위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우려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이재명 후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안에서도 비주류였다는 평가를 받고 단기 필마로 사실은 이 자리까지 온 것 아니냐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강점, 이것도 아마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도 분석하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 확정이 된다면, 아니면 지금의 경선 후보 4명에게라도 이재명 후보가 이런 점은 참 잘하니 이런 점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 가지고 가면을 제가 어쨌든 확 찍겠다는 이재명 지사 약간 트레이드마크 같은 그런 용어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가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아직까지 가면 뒤에 가려진 이재명 후보의 약점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행정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국민들이 기억하시기로는 이재명 후보가 돈을 어떻게 썼다만 기억하지 돈을 어떻게 벌었다는 크게 기억나는 게 없을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내가 돈을 잘 썼다 이런 주장인 거거든요. 그런데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행보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평가를 받는데, 교복 무상지급부터 해갖고. 그러니까 무상으로 뭐 줬다는 얘기가 네. 기억에 제일 많이 남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남시가 사실상 불교부 단체라고 해가지고 세수가 충분해가지고 교부금을 많이 받지 않아도 지자체를 운영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단체예요. 네. 광역 중에는 서울특별시가 그렇게 되고요. 수원, 용인, 무슨 뭐 성남 이렇게 해서 경기도 몇 군데가 그렇게 됩니다. 이런 곳이었으니까 할 수 있는 행정들이었지, 이분이 성남에 무슨 대단한 돈을 벌어왔다든지 이런 거는 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대장동 개발만 하더라도 공공으로 뭐 환수했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성남시는요, 입지 조건상 땅을 이렇게 조성해서 팔면 무조건 이익이 나는 곳이에요. 그 왜냐하면 경부고속도로 연변에 있는 것이고 판교 테크노밸리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경부고속도로를 이재명 지사가 깔았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깔았지. 판교 테크노밸리를 이재명 지사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성과를 냈던 많은 것들은 전임자나 아니면은 70년대, 60년대 경부고속도로 깔았던 것, 그 입지 조건에 따른 것이지, 냉정하게 제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경기도에서 가장 재정 자립도가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인 동두천 시장이었다. 동두천 시장으로 이재명 후보가 가가지고 대장동 같이 땅을 팔려고 하잖아요. 안 팔려요, 우선 첫째로. 그리고 두 번째로 가가지고 거기서 무상 시리즈 뭐 하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동두천 시장으로 나가가지고 무상 산후조리원 하겠습니다. 그래 보세요. 시민들 반응 싸늘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돈 쓰는 거에 최적화된 후보라는 것을 이제 국민들이 알아갈 때가 됐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 강점은 없다는 판단이신 거예요? 벌어오는 게 능력이지 쓰는 게 능력입니까? 대한민국에 알겠습니다. 쓰면서 살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아요. 그거는 물려받은 게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지. 진짜 벌어야 되는 취지에서는 잘 버는 게 능력입니다.
화천대유 특혜 의혹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게이트다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처음에 이제 딱 나온 게 결국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50억 원 퇴직금 이 기사가 나오면서 결국 곽상도 의원은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선언했고 탈당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좀 당황했을 것도 같고요. 기본적으로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이재명 게이트라고 한다면 민주당 의원이 나와야 하는데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 그리고 전직 의원 원유철 전 원내대표 이런 사람의 이름이 거론된단 말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비리 사건에 우리 당 의원들이 연루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그 곽상도 의원의 이름이 나왔을 때 제가 육참골단이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인 게 지금 이 안에서 이런 식의 조 단위의 어쨌든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적으로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면은 지방 권력과 그리고 법조 카르텔과 그리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업자들이 껴야지만 가능한 것인데 법조 카르텔 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권순일 대법관이나 아니면은 박영수 특검까지 이름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부동산 업자라면은 개입시킬 이유가 없는 부분인데 거기서 그렇다면은 권순희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로 연계가 된 것이냐 이런 것을 파헤치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엄정 대처를 한 것이고요. 저는 김만배 씨가 한 말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는 게 어떤 말입니까? 대법원에 왜 그렇게 자주 드나들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발소 간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될 게 아무리 밥을 공짜로 준다 해도요. 저는 검찰청, 경찰청 그리고 무슨 뭐 법원 이런 데서는 저한테 공짜로 밥을 주고 공짜로 머리 깎아준다는 데서는 안 갑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아 할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 씨는 도대체 어떤 이유이길래 그런 곳에 가서 머리를 깎으시면 마음이 편한 건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전 그냥 둘러댄 것에 가깝다 보고 누굴 만나러 거기에 왜 갔느냐 이거는 규명돼야 될 것이고 그 권순희 대법관도 보면은 이재명 그 후보의 판결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 김만배 씨가 출입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게 왜 그러면 가능한 것인지 왜 필요했던 것인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박수영 의원이 50억 클럽인가 명단을 국정감사 현장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내가 본 거랑은 좀 다른 것 같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내가 본 명단에는 뭐 이재명 후보와 가까운 사람, 민주당과 가까운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명단은 뭐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겁니까? 왜 그렇다고 한다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올 법한데. 이제 명단이 나오는 것 중에도 보면요. 제가 그래도 박수영 의원의 명단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저희가 국정감사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박수영 의원 명단과 일치하지 않은 명단에 대해서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고요. 당장 박수영 의원이 공개한 명단에 보면은 권순일 그리고 박영수 이 두 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런 고문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냐. 국민들이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명쾌하게 해명이 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저희가 뭐 계속 의혹을 격상시켜가지고 사실 재판 거래가 아니냐까지 이제 가는 것이고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사를 엄격하게 진행해야죠. 오늘의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일어났기 때문이고 그 순간이 사실은 결정적인 순간이죠. 그거 아니었으면 지금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과 관련이 있었던 권순일 대법관이 왜 하필이면은 이 화천대유와 관련된 곳에 이름이 등장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저는. 예. 의문이 가는데 국민의힘에서도 그걸 뭐 입증할 증거나 뭐 입증할 어떤 증언이나 이런 걸 좀 확보하지는 못한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상황에서 수사에 착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어떤 그런 자료들은 확보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면은 그 최순실 씨 국정농단에 관한 많은 수사들 나중에 이제 고구마 줄기처럼 다 나오긴 했지만은 처음에 요구받았을 때는 그 정유라 씨가 이대에 입시하면서 뭐 메달을 목에 걸고 갔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했던 거거든요. 거기서 이런 거대한 뭐 국정농단 얘기 나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언론과 그리고 수사기관에서 착수해서 이제 할 정도의 그런 그 장작은 이 화천대유권 관련해서도 충분히 쌓여 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이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의문을 가질 겁니다. 도대체 왜 성남시청은 이 많은 의혹에 대해 가지고 압수수색 한 번 안 당한 거냐. 사실 지금 뭐 백현동부터 시작해서 대장동에 지금 이런 수많은 개발 비리 건으로 의심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그 승인 주체이고 개발 주체가 되었던 성남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수사 강도가 낮아요.
그리고 예전에 한동훈 검사 수사할 때 기억해 보시면은 문재인 검찰이라는 것이 사실상 가가지고 몸을 날려가지고 휴대전화 이야기하려고 하시는군요. 소파 위로 몸을 날려가지고 한동훈 검사 핸드폰을 뺏어오려고 하다가 뭐 서로 부상도 입고 뭐 이렇게 했던 게 검찰의 수사 방식이었는데 이 유동규 씨 핸드폰 압수수색할 때는 창밖으로 던지고 그 찾지도 못하고 나중에 경찰이 찾고 뭐 이런 상황이거든요. 저는 약간 이거는 온도차가 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